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일본에서 또 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한 중년 남성이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건데요. 그것도 한낮에 말이죠. 당시 호텔 흡연장에서 투숙객도 아닌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한국인 직원이 발견하곤 숙박자 전용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가 모욕적인 혐오 발언을 들은 겁니다. 해당 남성은 머리 나쁘구나 코리아 라고 말하거나 너 때문에 이 주변 한국인을 다 괴롭혀주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헤이트 스피치가 있는 것이다 라면서 공격적인 일본어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제일 한국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죠. 심지어는 욕설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에 점령당하는 것이다 라는 도를 넘어선 발언을 반복하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이 활발해지기 전 너도 나도 일본 여행을 가던 당시에도 호의적인 한국 여행객에게마저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날이 갈수록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구조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열등감 속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다 못해 망조에 들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일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질투, 열등감인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 정책, 그리고 요즘 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정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일본의 서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켰던 과도한 정책의 결과로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아버린 여러 사례들, 또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던 일본식 경제체제의 부작용이 사회문화 전반에 무기력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에 더 목을 매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죠. 반면 한국은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IMF가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처럼 경제적, 정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누가 봐도 한국과 일본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싶겠지만 어쩌겠나요? 이게 현실인데. 하지만 일본의 질투는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죠. 이번엔 K-팝을 의식하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의 감정은 일본의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도 벗어날 수 없나 봅니다. K-팝 뿌리는 일본의 자니스타. 아라시 멤버 마츠모토 주는 미국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니스를 설립한 자니 키타자와는 6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 팝 세대는 1960년대 자니스가 수행한 기본 작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덧붙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인 K-팝의 인기에 경계나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니 키타자와가 수십 년 전 토대를 마련한 건축이 이제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츠모토 준의 이러한 발언은 마치 K-팝의 뿌리가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고 해석되면서 K-팝 팬들에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라시는 이전부터 K-팝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었습니다. 마츠모토 준은 지난 10월 동남아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은 J-팝의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들과 소리를 듣는 것이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즐기고 공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에 대해 입을 열었죠. K-팝은 서양 시장을 의식해서 만든다는 인상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의미로 K-팝과 음악성이 다르다고 말한 겁니다. 사쿠라이 슈도 K-팝에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타일, J-팝다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의 장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본인들의 말처럼 J-팝의 장점을 내세워 세계에 도전한다면 그건 비웃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괘씸한 점은 K-팝이 서양 시장을 의식한다고 비하했으면서 본인들도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 Whenever You Call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한 신곡의 홍보 발표마저 영어로 찍어 올리고 해시태그마저 깨알같이 영어로 적는 걸 보면 누구보다도 서양 시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라시의 언행도 언행이지만 아라시 소속사 자니스는 유튜브에 아이돌 공식 영상을 올릴 때 히든 태그로 한국 가수들을 적어놓는 게 적발돼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태그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청자에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앱이나 플러그인을 써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보일 거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확인해보니 실제 자니스 공식 영상엔 BTS, 엑소, 트와이스 등 6개 한국 아이돌 팀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아라시와 소속사 자니스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앞서 말했듯이 질투와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고 현재 일본 사회는 한국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라시는 K-팝을 잡기 위해 영어 신곡을 내놓으며 미국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미국 음원 차트에서 368이라는 역대급으로 저조한 순위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어떨까요? 발매된 지 무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빌보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원 차트에서 쭉 상위권에 있기에 일본은 한국과 엄청나게 비교당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위기인 속에서도 일본이 앞으로도 쭉 배합할 정도로 BTS와 더불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날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중 K-스타일이 특히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중 BTS가 입은 옷은 이미 유럽을 접수했고 그 열기는 코로나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패션업계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탄탄한 팬덤을 가진 국내 패션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이죠. 스타트업처럼 가볍게 움직이면서 트렌드에 재빠르게 대응해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앤더슨벨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서 드물게 유럽 명품 의류 신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요. 작년 영국 명품 패션 편집숍 네타포르테에서 매입한 뒤로 완판에 가까운 92% 판매율을 기록했고 덕분에 최근 영국 편집숍 팝패치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벨은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착용해 특히나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한국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영국 리버티 백화점의 팝업 전시 요청을 받아 아크네 스튜디오, 알렉사청, 더로우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 업계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로맨틱 크라운은 아이돌 사복 패션으로 인기를 얻어 3년 전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하루 매출 8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화제를 모았죠.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이후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 조조타운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덕들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을 컨설팅해주는 스타트업인 왁티가 스포츠 분야 스타트업 중 역대 최대 투자액인 약 220억 원을 유치해 지난해 축구 패션 브랜드 골스튜디오를 런칭했죠. 골스튜디오는 세계 최대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으로부터 글로벌 독점권을 획득하며 일본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내년까지 동남아시아 유통 파트너와 총판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여러 분야에서 날로 커지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대중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죠. 질투하고 비하만 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본인들의 추악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일본은 차라리 한국 콘텐츠의 힘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제이다움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창피를 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뭐라 하던 개의치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타시나요? 소프트 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은 2019년 7월 발표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들어 일본 불매 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냄비근성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금방 끝날 것이라 예측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오히려 뚝배기 근성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불매는 습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온 국민이 일본 불매 운동을 장려하고 있죠. 때문에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반면 한국은 빠른 소재 국산화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일본 불매 운동은 사실상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사들과 매체들도 보이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일본은 30%도 채 안 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매년 15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1차 소득 수지가 210조 원의 흑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일본의 경제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죠. 이것은 일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주변 국가들을 수탈하여 이렇게 놓은 자본과 버블 경제에 넘쳐나던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에 자산을 많이 매입하여 그로 인한 금융소득을 지금까지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심정으로 불매운동이 전혀 소용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각종 지표들과 현상을 보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어도 그동안 일본이 위태롭게 쌓아 올려왔던 탑을 무너뜨리는 폭탄 스위치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유니클로, 롯데 등의 기업이 치명타를 받아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패스트리테일링 등의 일본 기업들이 배당금을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금융소득의 요효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 최근 화제인 일선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고니 문제와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막무가내적인 태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의 신용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계 각지에 관여된 일본 자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탈일본을 하게 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죠. 또한 현재 일본의 기형적인 구조는 나라는 부자로 만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각종 증세와 해외 금융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니 점점 자랑스러운 일본을 부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다음은 트위터에서 한 일본인 유저가 올린 글인데요. 1980년대 일본 제품은 세계 제일 1990년대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00년대 소형화 기술과 안전 성능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10년대 전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본제가 많다. 2010년대 후반 그 제품과 기술은 일본이 발상했다. 2020년대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조차 일본은 이제 과거의 영광은 모두 지나가 버렸고 허튼 것에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재의 금융소득으로만 간신히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며 경제를 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다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은 1900년대 일제가 주변국을 침탈하며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민족성을 10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분리하고 쪼개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900년대에는 파고들어 쪼개고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물을 쪼개고 재조합하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 기초과학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유세를 떠는 반도체 기초 소재도 그런 분야이고 일본의 문학 또한 감정을 쪼개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문학에는 세밀한 감정 표현이나 문체가 돋보인다는 평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의 행동마저 쪼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것에는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하는 편이지만 매뉴얼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미숙한 대응을 하죠.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민족성은 20세기에서는 빛을 발하여 일본을 G2 경제대국의 위치까지 올려놨으나 21세기에 접어들자 그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쪼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합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대세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또한 초창기에는 정밀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선두를 달렸으나 현재의 반도체 산업은 미세 공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기보다는 현대 첨단 기술의 종합예술,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분리하는 능력보다는 조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공동체 개념을 중시했던 대한민국에 훨씬 유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등등 모든 것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우르는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따로 노는 듯 싶어도 특정 계기가 있으면 뭉치는 것을 잘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오던 것도 이러한 한반도의 민족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각종 재료를 한데 모아 만드는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인 닭갈비에 서양의 치즈를 섞어 전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과 재능의 영향이 크죠.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화가 덜 되었던 시기에는 일본이 세계 첨단 기술을 이끌었을지언정 이제 세계화와 분업화가 진행된 현 시대에서는 타국에서 발상한 개념을 소수 정예의 대한민국이 훨씬 고도의 기술로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세기를 대표하는 반도체와 휴대폰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AI와 OG 등의 기술들도 결국 인간이 기존에 형성해놓은 개념과 기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내며 만들어내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물 인터넷을 든다면 일본의 냉장고는 쓸데없을 정도로 문을 많이 만들며 세분화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한국에서는 적당할 정도로만 공간을 분리한 뒤 얼음 정수기, 터치스크린, 투명창 등등 다른 기술들을 합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의 영광을 한국이 모두 빼앗아갔다라며 신세 한탄하는 일본의 미래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운동의 수출 규제 역풍 맞은 일 출구 전략 세울까?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으나 불매운동 역풍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관심을 끈다. 15일 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에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감소율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 감소율의 2배나 됐다. 이 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1조 6,433억 엔으로 전년보다 14.0% 줄었다. 우리의 대일본 수출액은 94억 8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국제 무역 감소 흐름과 한일 간 경제 전쟁 여파로 서로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줄었으나 일본의 감소가 훨씬 두드러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네 번째 수출 대상국이지만 일본의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수출국이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실내 상시를 이유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 규제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우리 핵심 산업에 차질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의 조치 이후 국내에선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펼쳐졌다. 특히 맥주와 자동차, 의류 등 소비재에 대한 불매가 전방위로 확산됐다. 반대로 일본 수출허가 지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첫 규제 강화 대상이던 세계 품목도 우리 정부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전후해 드물게나마 허가를 내주고 있다. 오히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 대한 자립화, 다변화도 본격화했다. LG 디스플레이는
10월께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 시험을 마치고